평생 일해서 집 두 채 마련한 게 죄인가요? 68세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부 부장으로 30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도 5년간 작은 인테리어 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용인에 살 집 하나, 서울 노원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였습니다. 나중에 월세라도 받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5월 9일이 두렵습니다. 2023년 어느 봄날 김 씨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가게를 정리한 돈 8천만 원, 거기에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서 서울 노원구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시세 9억 원, 전세 4억 원을 끼고 나머지 5억은 자기 돈으로 채웠습니다. 이 집 하나면 나중에 월세로 100만 원은 받겠구나. 연금 18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280만 원. 아내랑 둘이 조촐하게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2024년 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원 아파트 시세가 9억에서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2억을 깎아달라고 했고 김 씨는 현금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전세 만기 후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제 통장엔 3,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뉴스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5월 9일 이후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주택 비과세는 12억까지라던데 저는 2주택자니까 해당 없고 양도세가 중과되면 기본세율 45%에 추가로 2030%를 더 낸다던데 세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노원 아파트를 팔면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나니까 세금이 수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중과세율 적용되면 4억에서 5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팔자니 매수자가 없습니다. 김 씨는 금매로 6억 5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2억 가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전화가 안 옵니다. 부동산에서 그럽니다. 요즘 2주택자 집은 아무도 안 봐요. 5월 지나면 금매 더 쏟아질 거 아는데 누가 지금 삽니까? 버티자니. 보유세가 무섭습니다. 용인집 7억, 노원집 7억, 합산 14억.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면 연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입니다.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세금 1,000만 원을 어디서 냅니까?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68살 노인한테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까? 3. 자식에게 주자니.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큰애는 판교에 집 사느라 대출 6억, 작은애는 수원에 대출 4억. 애들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내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가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12%입니다. 7억, 12% 8,400만 원. 자식들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집 산 건데 결국 집만 더 얹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남들은 그러더군요. 똘똘한 한 채만 사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저는 욕심 부린 겁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휴가 한 번 안 가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아껴서 집 두 채 마련한 게 죄입니까?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5월 9일이 두렵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저는 집을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유령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성실하게 준비한 우리 같은 노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평생 일해서 집 두 채 마련한 게 죄인가요? 68세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한숨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부 부장으로 30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도 5년간 작은 인테리어 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 휴가라곤 1년에 2박 3일. 그것도 가족 데리고 가본 적 없이 혼자 집에서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커피는 집에서 타 먹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노후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용인에 살 집 하나, 서울 노원에 작은 아파트 하나, 단 두 채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였습니다. 나중에 월세라도 받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5월 9일이 두렵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겨울
김 씨는 만 63세였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30년 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중소기업이었으니 그나마 받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퇴직금 받던 날 아내랑 퇴근길에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외식을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 씨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합치면 1억 7천만 원. 이걸로 뭘 할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냥 쉬어요. 이제 충분히 일했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냥 쉬면 돈이 줄어들기만 할 거야. 뭐라도 해야지. 2020년 봄,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인테리어 자재 대리점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퇴직금과 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단골 업체들이 있었고 성실하게 하면 월 30만 40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골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월 매출이 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 120만 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80만 원, 인건비도 못 쓰고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5년을. 2023년 여름, 김 씨는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은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을 넣고 4천만 원을 받았으니 4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5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이 2천만 원, 권리금 손실 4천만 원, 결국 5년 일하고 2천만 원 손해본 셈입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냥 쉬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가을, 김 씨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정리한 돈 4천만 원, 5년간 모은 돈 2천만 원,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적금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주식은 모릅니다. 펀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집은 압니다. 평생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한 사람이니까. 그는 서울 근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용인에 사는 집은 7억짜리입니다. 대출 없이 다 갚았습니다. 근데 이 집 하나로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집값이 올라도 팔 수는 없으니까. 집 한 채로는 위험하다. 집 두 채를 가지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월세를 받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3년 11월, 김 씨는 서울 노원구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세 9억 원, 전세 세입자가 4억 원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5억 원은 김 씨가 채웠습니다. 자기 돈 9천만 원, 용인집을 담보로 대출 4억 1천만 원, 이자가 월 150만 원쯤 나왔습니다. 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이자 내고 나면 30만 원, 생활비는 아내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2년만 버티면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월세로 전환하면 월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자 내고도 남는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노후가 안정되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2024년 초,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노원 아파트 시세가 9억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지만 곧 오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여름, 시세가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주인님, 저희가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요.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세금 2억으로 깎아주시면 계약 연장할게요. 4억에서 2억으로 반토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2억을 깎아주면 제가 2억을 더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 통장에 2억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갈게요. 4억 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시세가 7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이 집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2주택자 집은 아무도 안 봅니다. 다들 5월 9일 지나면 금매 더 쏟아질 거 아는데 누가 지금 삽니까? 5월 9일이요? 네, 양도세 중과 부활하는 날이요. 모르셨어요? 김 씨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2024년 12월, 김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2주택자인데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파시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으니까 세금이 2, 3, 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5월 9일 이후에는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최악의 경우 4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4억이요? 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실제 양도 시점의 시세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김 씨는 집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호가 6억 5천만 원, 원래 시세 9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낮춘 겁니다. 이 정도면 팔리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습니까? 요즘 아무도 안 삽니다. 특히 2주택자 집은요. 5월 9일 지나면 더 싸게 나올 것 뻔한데 누가 지금 삽니까?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 18일, 5월 9일까지 111일 남았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달력을 봅니다. 111일, 110일, 109일 숫자가 줄어들수록 가슴이 조여옵니다. 팔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탈세한 적도 없고 빚대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노후에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집 하나 더 산 게 전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저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김 씨 앞에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택지 1, 지금 당장 판다. 현재 호가 6억 5천만 원. 만약 판다면 전세 보증금 4억을 돌려주고 대출 4억 1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6억 5천만 원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 4억 1천만 원 마이너스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집을 팔면 1억 6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집을 팔려면 제가 1억 6천만 원을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 통장에는 3,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용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8세 노인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상담받으러 갔더니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선택지 2, 버틴다. 5월 9일이 지나고 언젠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당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출 이자 월 150만 원,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연 약 8,000일 0만 원, 김 씨의 연금은 월 180만 원입니다. 이자 150만 원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30만 원, 보유세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83만 원, 30만 원 마이너스 83만 원 마이너스 53만 원, 매달 50만 원씩 적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어디서 메웁니까? 아내의 국민연금 50만 원도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밥값을 줄여야 합니까? 병원비를 줄여야 합니까? 68살 노인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결국 이 선택지도 불가능합니다. 선택지 3자식에게 증여한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41세, 판교 거주, 대출 6억, 월 이자 220만 원. 작은아들 38세, 수원 거주, 대출 4억, 월 이자 150만 원. 애들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큰애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이자 22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래도 증여를 해볼까 싶어서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7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억 2천만 원, 취득세가 12% 적용되면 8,400만 원, 합쳐서 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 씨는 멍했습니다. 2억을 누가 냅니까? 애들은 그럴 돈이 없고 저도 없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도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지도 불가능합니다.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까? 2017년 정부는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중과세는 과합니다. 완화하겠습니다.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다시 정부가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죽습니다. 2022년에 완화한다기에 그때 집을 샀습니다. 근데 2년도 안 돼서 다시 중과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게임의 룰을 중간에 바꾸는 게 정상입니까? 김 씨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고 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5월 9일 전에 집을 팔 수 있다면 2천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집이 안 팔립니다. 만약 5월 9일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 세금이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3개월 차이로 세금이 20배 차이 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집 2채 가진 부자 아니냐고.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용인 7억, 노원 7억, 14억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상황, 노원집 전세 보증금 4억 언젠가 돌려줘야 함, 대출 4억 1천만 원 갚아야 함, 현금 3,500만 원 전부, 순자산 14억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 4억 1천만 원, 5억 9천만 원. 겉으로는 14억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억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 6억은 집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은 딱 3,500만 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순자산은 더 줄어듭니다. 지금도 노원 집이 7억인데 6억으로 떨어지면 순자산은 5억이 됩니다. 보유세는 계속 나가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자산가입니까? 이건 유령 자산가입니다. 유령 자산가, 장부 위에만 존재하는 자산, 현실에서는 손에 쥘 수 없는 돈.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용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7억짜리 집 한 채, 세금 걱정 없고 대출 걱정 없고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니, 욕심이 아니라 준비를 한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례 1. 62세 박모 씨 전직 교사. 저도 2주택자입니다. 강남 집 한 채, 분당 집 한 채, 합쳐서 18억입니다. 근데 강남 집은 전세 7억, 분당 집은 대출 5억, 실제 순자산은 6억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려고 급매로 내놨는데 석 달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러다가 5월 지나면 세금이 5억 나올 수도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례 2. 59세 이모 씨 전직 중소기업 사장. 저는 회사를 20년 운영했습니다. 직원 30명 먹여 살렸습니다. 세금 성실하게 냈습니다. 은퇴하면서 회사 정리하고 그 돈으로 집 2채 샀습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월세 받으려고. 근데 지금 2집 다 안 팔립니다. 5월 지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투기를 했습니까? 20년 일해서 번 돈으로 집 2채 산 게 죄입니까? 사례 3. 65세 최모 씨 전직 회계사. 저는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평생 회계 일 했으니까요. 그래서 노후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집 2채 연금 예금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책이 바뀌니까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5월 9일 이후 세금이 제 예상보다 10배 많이 나옵니다. 숫자에 밝은 제가 숫자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 성실하게 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들은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2022년 중과세 완화 시기에 집을 샀고 2025년 중과세 부활 시기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셋째, 이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팔 수도 버틸 수도 증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180도 바뀝니다. 규제 완화 다시 규제. 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희생양이 됩니다. 시장의 냉혹함,
부동산 시장은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경기, 심리 모든 게 얽혀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입니다. 김 씨 같은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평생 일해서 집 2채 마련한 게 죄입니까?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잘못입니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질문들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침묵하고 전문가들은 숫자만 나열하고 언론은 다른 뉴스만 다룹니다. 그 사이에서 김 씨 같은 사람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5월 9일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김 씨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111일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내일은 110일, 엔딩 멘트 마이너스 4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십만 베이비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성실하게 내고 노후를 위해 준비했지만 정책의 변화 속에서 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령 자산가로 전락한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이야기합시다. 함께 해법을 찾읍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를 모시고 5월 9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